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방된 중국인. 2. 중국의 행동은 세계를 경멸하게 만든다. 중립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립국 기조를 유지하던 스위스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중국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원래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던 스위스가 더는 중국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손절한 것이라고 하죠.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타며 중국을 가까이 하던 스위스가 돌연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스위스의 변화와 한국으로 선회한 스위스의 친한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행동에 우리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의 스이시오 국장은 현지 매체 노이게 7월 차이퉁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 이후의 제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스위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것인데요. 그동안 중립 노선을 지켜왔던 스위스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 파급이 더 클 것. 스위스는 본격적인 중국 제재를 예고하면서 더 나아가 중국산 물품 수입 전면 금지까지도 하러 갈 수 있다고 선언. 이니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만약 중국이 선을 넘기라도 하면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과 함께 발을 맞춰 중국 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죠.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부 장관 및 대통령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스위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비밀을 중국인들이 훔치려고 들자 이 장관은 달리 이들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며 단호한 모습을 드러냈죠. 더러운 중국인들 때문에 스위스가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하며 그동안 중국인들에 대해 너그러웠던 스위스가 태도를 확 바꾼 것입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스위스가 돌연 유럽과 미국의 편을 든 것인데요. 사실 이미 조짐은 올해 3월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면서 유럽 전역이 우크라이나 지지 선언하는 것에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동참하면서 주변국들의 놀라움을 샀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철저하게 중립 노선을 지키며 사태에 개입하지 않던 스위스가 보인 이례적인 행동에 많은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놀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자국에 보유한 올리가르히의 자산들은 물론이고 푸틴의 비밀 자금까지 동결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외에대로 제재 동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스위스 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냐치오 카시스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시오에노 월드 지금은 특수한 조치들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스위스가 이번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하며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스위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국제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중립국 노선을 버린 것은 이제 더는 중립으로는 어떠한 이득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소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군대를 움직여 침공했을 때 이러한 중립 노선은 화로 돌아왔죠. 특히 나토를 비롯한 유럽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물자를 보내는 선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스위스 내에서 많은 변화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다른 국가가 스위스를 침공할 경우 유럽연합은 스위스를 돕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죠.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신냉전의 주축으로 비상하는 국가들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도 변화의 요소였습니다. 취리 연방공대 안보연구센터와 군사학교가 스위스 국민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긴밀한 협력을 하자는 의견이 52%가 나왔죠. 그동안 중립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던 스위스 국민들조차 중립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을 산 것이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 및 경제제재는 이러한 스위스의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스위스 은행의 중요 고객으로 중국이 급부상한 가운데 자칫하면 주요 고객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만장자들의 어두운 비밀 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인 스위스 은행은 이번 결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단호히 내친 것인데요. 실리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위스의 단호한 결정에는 중국이 스위스에 저지른 만행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스위스조차 중국의 행동에는 두 손을 다 들었기 때문이죠. 원래 스위스는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던 국가였습니다. 유럽에서 신장의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을 때도 중립 유지에 나섰던 국가였죠. 작년 5월에는 유럽 국가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유일하게 스위스가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 열린 중국 국제소비재 박람회의 특별 귀빈국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르나르 지노 네가존이 주중 스위스 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였죠. 스위스 내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와 스위스의 이익 차원에서 감수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독자적인 중국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중국에 대해 반감이 치솟을 때도 중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기는 중국의 행동 때문에 끝났는데요. 시작은 중국이 스위스의 풍경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입니다. 한국의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중국에서 스위스의 풍경을 중국의 풍경이라고 속이면서 문제가 불거졌죠. 스위스의 풍경을 중국의 것이라고 둔갑하면서 중국으로 오라는 메시지에 스위스인들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가 개발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 명품 시계들을 중국에서 베끼는 것도 모자라 짝퉁 상품으로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에서 분노했죠.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를 했어도 중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정점이 바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스위스 생물학자가 논평한 글을 인용해 코로나 기원 연구에 정치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일슨 에드워즈라는 인물은 코로나 기원 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이야기했죠. 호는 서구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러한 정치 역학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윌슨 에드워즈라는 스위스 생물학자는 가공의 인물로 스위스 대사관에서 허구의 인물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언론이 언론 조작을 하려고 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소속 피에르 알랭 예칭되어 대변인은 중국 신문의 잘못된 논평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러한 조작은 양국에 있어 어떠한 득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했죠. 일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스위스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이를 빌미로 중국이 스위스와의 FTA까지 거부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3년 스위스와 중국은 첫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 협력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FTA 갱신을 거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스위스가 인위적인 간섭을 중단하고 중국과 협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최근 반러시아 행보는 물론이고 중국과 대립하는 언행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죠. 중국의 이번 행동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스위스 길들이기라며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스위스를 압박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까지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협력도 눈 감던 스위스는 중국의 속 좁은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 이득 때문에 문제를 덮고 있었던 스위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을 모른 척할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을 향해 본격 제재에 나서며 강한 압박에 들어간 것이죠. 오히려 중국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축적한 비자금을 무기로 중국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들의 비자금을 무기로 동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기며 중국을 역으로 압박한 것이죠. 2018년 스위스 연방세무관리국은 일부 국가의 세무당국에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의 비밀계좌를 미국에 오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 정보였기에 스위스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피해 스위스로 몰려가는 마당에 스위스가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크다 제조, 민보산, GM, 권시어 가오커 등 주요 중국 기업들이 스위스 취리히 증권거래소에 해외 주식 예탁증서 GDR 거래를 시작하며 남유럽 자본 시장에 진출했기에 스위스의 강경한 대처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숨막히게 할 수 있는 상황. 중국은 스위스 대사를 불러 조치 완화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스위스는 조치를 돌릴 생각이 없다고 하죠. 이런 중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한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스위스와 중국 대사의 만남 자리에서 베르나르 지노 네가조니 주중 스위스 대사는 류샤오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위스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네가조니 대사는 한반도 정세에 스위스는 매우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스위스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대사와의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할 정도로 스위스는 한국에 대해 살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소미아는 물론이고 경제 협력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힌 스위스는 중국 대신 한국을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로 삼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일변도 전략에서 한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스위스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스위스가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2022년 현재의 지구는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영현 전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요즘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시간 현황을 보도하는 오신퍼들도 한국 뉴스가 나오면 전쟁 소식을 잠시 멈추고 한국에 대해 보도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1개월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포격, 전투기 출격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그도 그럴 게 훈련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전선에서 벌어지는 충돌보다 더 크다 보니 여러 외신이 일제히 입을 모아 한반도 내 정면 충돌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영변 핵발전소 문제로 터졌던 1차 핵위기 이후 6차례에 걸친 도발과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 수십 년에 걸쳐 워낙 큰 사건들을 목격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북한의 허접한 무기를 보며 조롱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동해상에 추락한 북한 미사일입니다. 지난 11월 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수심 1700m에 있던 미사일 잔해를 건지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건져낸 잔해는 대략 길이가 3m쯤 되는 미사일 추진부였는데 우리 군은 이 추진부를 보고 미사일의 정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의 정체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이 중 너의 지원으로 시작된 도발이라는 것과 이 위협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군이 찾아낸 북한 미사일의 잔해 때문에 전 세계가 소란스럽습니다. 북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가 바로 4.5 미사일이었기 때문인데요. 4.5는 러시아가 1960년대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고도 40km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300kmh 되는데요. 개발 당시로서는 가공할 성능을 가진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는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게 민망한 폐기급 무기입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발사가 가능한 4.5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북한을 깔보는 많은 이가 북한의 허접한 군사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에 4.5에도 다양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수십 년 된 4.5가 정상 작동했다는 것은 북한이 가진 엄청난 양의 재래식 무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렇게 잘 관리된 무기들은 우리 장병을 해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RPG-7입니다. RPG-7은 구소련이 만든 대전차 로켓입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서방의 대전차 로켓에 비하면 절대 좋다고 할 수 없는 성능이지만 값싸고 제조가 쉽기 때문에 대량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중동 대장장이의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탓에 이슬람 테러 조직이나 중동의 반군들이 이 무기를 애용하면서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RPG-7을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분대당 2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국군 보병 분대의 유탄 사수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병 분대와 북한 보병 분대의 활기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멍텅구리 로켓이라도 어쨌든 로켓을 쏘아대는 북한군을 방탄복만 입고 전투를 치르는 우리 국군 보병의 화력전은 결과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일례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이 명상의 병사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투하한 폭탄을 맞고도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멀쩡한 상태인데요. 군복이 걸레짝이 됐을 정도로 확실하게 폭발에 휘말렸음에도 차분하게 폭탄을 2번이나 쳐낼 여유가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 영상의 러시아 장병들은 폭탄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음에도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은 크게 다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겠지만 당장은 전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선진화된 방탄복과 방탄 헬멧 덕에 보병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40mm 유탄은 사실 수류탄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국산 수류탄의 위력도 이 군의 제식 수류탄에 비해 약합니다. 이 탄은 크기 자체가 작고 수류탄은 과거 우리의 평균 체격이 작던 시절 투척 거리를 늘리기 위해 경량화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북한군은 12명의 분대로 구성되고 총유탄이나 반자동 저격용 총을 든 지정 사수가 있는 부대도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육군 분대의 수는 고작 8명에 불과하고 7호 발사관에 맞설 만한 마땅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최근 워리어 플랫폼을 도입해 보병에게 미군 수준의 방탄 장구를 지급하고 첨단 조준경을 지급해 전력 격차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총 드론, 견마 로봇 등 부족한 병력을 메꿀 보조 전력 육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식 무기라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훨씬 비싸고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첨단 군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4.5도 마찬가지입니다. 4.5로 각종 전자전 체계가 탑재된 고성능 현대 무기를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민항기를 상대로 테러선 공격을 가하거나 수송기나 헬기 등 속도가 느리고 대응체계가 부족한 장비들을 노리는 것은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지상공격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러시아가 최근 테러에 사용한 S-300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S-300 미사일은 북한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사용할 정도로 공상권에서 많이 애용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탄도탄에 대한 제한적인 요격 능력을 갖췄고 전투기도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대공무기로 취급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은 이 우수한 공대공 무기로 우크라이나 각지를 폭격했습니다. 공대공 무기를 지대공 무기로 사용한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S-300 폭격이 엄청난 낭비라고 평가했습니다. 고급 센서와 우수한 추진체 덕의 요격 능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폭장량이 적은 S-300을 쓰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80년대 생산된 탓에 노후화로 센서가 망가져 전투기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요격할 수 없게 된 S-300 미사일이지만 부족한 지대지 미사일을 대신해 시내에 퍼붓는다면 충분히 위력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누가 맞건 어쨌든 쏟아보면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가진 4.5 미사일도 이런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력적인데요. 구식이다 보니 크기가 크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걸 만회하기 위해 탑재된 폭약의 양이 S-300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일만 있으면 떠드는 서울 불바다에 쓸 무차별 공격 무기로는 값비싼 첨단 미사일보다 4.5 같은 구식 무기가 낫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KAMD 내에 북한의 전술 미사일과 방사포를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 LAMD를 만들었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도 배치됐거나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4.5가 아무리 많아봐야 대한민국의 국군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서 북한을 조종하는 배우를 알게 되면 북한이 4.5 미사일을 쓴 것을 보며 북한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북한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4.5 미사일을 2020년대까지 운용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일을 함부로 쏘아댔다가는 미사일 재고가 크게 떨어져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하루에 약 1000억 원어치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반도체 칩은커녕 미사일에 쓸 합금 소재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가난하고 후진적인 북한이 단 한 달 새에 대한민국도 쉽게 쏘기 힘든 수천억 원 규모의 미사일을 난사한 건데요. 이건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재고를 걱정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든 제재 완화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사실 이런 주장은 꽤 그럴듯하다. 핵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인 미사일 전력을 바다에 날려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이유인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제어에 쓸 반도체 칩과 관성유도 체계 INS는 물론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1960년대 미사일도 애지중지 아껴 쓰던 북한이 달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을 난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쉽게 설명됩니다. 또 비상식적인 속도로 빠르게 개발되는 북한제 신형 미사일의 성능 향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하나하나 개발한 게 아니라 중국산 완제품을 사용한 것이라면 조립 수준의 노력만으로도 인력적인 무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도발은 사실상 중국의 도발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면 한국은 꼬리를 마는 개라고 생각해 자신들의 무력으로 한국의 행동을 제약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15일 우리 국방부는 9월 26일에 중국의 신형 진급 전략원잠으로 추정되는 중국 잠수함이 소옥산도에서 불과 27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잠시 수면에 부상해 대놓고 존재를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짓을 2022년에만 무려 4번이나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중국이 우리를 노리고 북한을 지원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산이 아무리 후지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지. 북한군이 중국산 무기를 받아들여 군대를 완벽한 중국식 군대로 개편한다면 우리 군이 미래전에서 북한에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산 장비가 경우에 따라 미제 무기를 아주 잘 베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제식 장비보다 우수한 장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북한과 한국의 장비 격차가 역전되는 참담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강한 무기와 더 안전한 장비를 한시라도 빨리 장병들에게 공급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도입해 군을 첨단화해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을 우리 군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37사단 중원여단입니다. 중원여단은 일반 보병부대임에도 총기 숙달을 위해 새로운 사격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탄피 받치는 버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쏘는 게 아니라 적에게 접근하며 사격하는 전술 사격 활용법을 가르치는데요. 이 덕에 장병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상황에 맞춰 기존과 다른 파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덕에 단 한 가지 견착만 알던 기존 잔병들과 달리 전장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가능했던 것은 오리어 플랫폼을 통해 미래 전장에 맞는 새 장비가 도입된 덕이 큽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물질과 점심 양면에서 신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을 더욱 응원해 중국의 양적으로는 밀리더라도 질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군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오직 새롭게 발전한 현대화된 군만이 우리 조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